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상가 시장에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 언저리로 강화되면서 이게 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또 다양한 변화들도 있는 것 같고요. 상가 시장의 요즘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 최근 상가 부동산 중심으로 한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역시 같이 나오고 있죠. 이런 지적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자본주의 자체의 변화를 이끌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0.4%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증시 상황 좀 전해 듣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일단 적게 나왔지만 채권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리스크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일자리가 한국 예상보다 덜 생겼군요. 네, 덜 생겼는데 일단 이게 나쁘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한 50만 건 정도는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한 70만 건, 60만 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음.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채권 매입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중에 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안심이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매도가 한 2천억 정도 나오면서 최근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플러스권에서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원달러 환율 한 5원 정도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백신 1차 접종 완료자가 거진 15%에 육박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 기대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거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최근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요. 오늘도 2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1,9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지금 7%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워낙에 최근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타이어 가격도 오르고 일단 판가 인상 상승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경제 재개하면서 미국 중국 시장 호조 보이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자동차가 오늘 꽤 좋은데요. 기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5월 사상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예. 반면 떨어지고 있는 주식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바닥에서 1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해서 유명했던 해운주 HMM 오늘 5%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테이너 운임은 아직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전환사채 출자 전환 이슈가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6월 말에 전환 청구기간이 만료되는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주식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한 17%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겠다. 이거를 팔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오버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급등락에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래도 시장은 최근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풀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아 자동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 주가도 꽤 좋은 것 같더군요. 특히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데 주가가. 자동차 회사들 네. 주가 오르는 배경이 뭐예요 요즘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1월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GM, 포드,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같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모두 신고가를 전부 다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좀 자동차 반도체 구하기가 어려워서 생산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하반기쯤 되면 일단 병목 현상 풀려서 반도체 구하면 생산 정상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이 잘 안 돼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경제적에 관련된 수요가 확산이 되다 보니 여행도 가야 되겠고 출근도 가야 되겠고 근데 이 허츠 같은 렌터카 업체들이 수요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입도선매로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들을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서 예. 이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자 소비자들은 신차가 좀 비싸져도 그냥 음.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일단 가격 전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음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EV 픽업 드랍 모멘텀이 상당히 좀 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힘도 좋고 이것저것 많이 이제 실을 수 있는 예. 픽업 트럭이 전통적인 스테디셀러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전기차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요. 예. 지금 테슬라도 지금 EV 픽업 트럭을 발표하기 직전인데 미국 하면 일단 대표가 빅3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인 포드가 지난주에 이제 투자자 데이라고 해서 인베스턴스 데이를 열었는데 네. 여기에서 EV 픽업 드롭 신모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포드가 이제 이 라이트닝 모델, 그 신모델을 공개하기 하루 전에 촬영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위정막 덮고 운전까지 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상당히 나이가 많지만 자기 자신을 카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가 이제 자동차 애호가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부통령 시절에 뭐 경험 문제로 스포츠카를 운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평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승을 하고서 스톱워치는 없지만 느낌상 제로백이 4.3초 정도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모멘텀을 실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대통령께서 보니 자동차를 거의 팔았네요. 예, 근데 사실 예.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어디 가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화제가 되잖아요. 미국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미국도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군요. EV 픽업 트럭이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1톤 트럭처럼 장사할 때 쓰는 거 아니라 집에서 승용차로도 쓰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쓰고 뒤에 짐 많이 실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캠핑도 간다라고 해가지고 예. 신모델 중에 그 EV 픽업 트럭 중에 하나는 안에다가 이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개수대까지도 설치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전기차로도 바뀌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해보려는데요.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상가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KN 프로퍼티즈의 민경남 대표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 안 되고 하니까 공실도 꽤 있다는 얘기 들었고 뭐 월세도 이것저것 잘 안 거치기도 하고 좀 어렵다는 얘기들 들었어요. 지난 1년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분기마다 이제 뭐 공실률이랑 임대료 자료를 내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보통 공실률이 뭐 2%에서 4% 예.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작년 말에 7.5%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분기에는 6.5%로 떨어졌습니다. 약간 공실이 줄어들고는 있나 보네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수치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뭐 중개사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그런 횟수. 예. 그다음에 뭐 저한테 자문 받으러 오시는 뭐 임대인들, 임차인들 이런 분들 그 일종의 뭐 인간 지표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느꼈을 때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슬슬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럼 아니면 이제 상가 이제 결국 이제 상가 그러니까 구분 상가와 통건물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분 상가는 뭐고 통건물은 뭐예요? 이제 구분 상가라고 하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분양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가 한 칸. 그렇죠. 한 예. 칸 한 칸 소유자가 다른 거고 예. 통건물은 이제 뭐 요새 많이 얘기하는 뭐 꼬마 빌딩 소유자가 보통 이제 한 명인 경우가 예, 많죠. 예. 그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분 상가 쪽은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진 거나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수요가 조금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동안은 오히려 못 올라가거나 조금 떨어졌던 거고요. 지난 1년간은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예. 왜냐하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아파트를 갖고 있고 여유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까 말씀드린 구분 상가 또는 꼬마 빌딩인데 네. 앞에 이제 주택들은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때문에 함부로 이제 엄두를 내기가 다주택자가 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투자하기가. 사실은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그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 결국 건물로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뭘 꼬마 빌딩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가 각 기관 연구기관마다 다른데요. 네네. 일단 100억은 매매가 기준으로 100억은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연면적으로는 한 200평, 250평 이하를 각 층의 바닥 면적 다 더하면 예, 그렇습니다. 땅은 그럼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땅은 한 70평 이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나 상가를 넣은 건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이 팔리더라. 네.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니까요. 사실상 건물 가격은 그러니까 눈에는 건물이 보이지만 사실은 땅값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조사해봤는데 매매가의 한 85에서 90% 정도가 사실상 땅값이더라고요. 땅값이고. 예. 그렇군요. 그런데 구분 상가는 좀 가격이 내렸고 지난 1년간 얼마나 내렸어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그거 통계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체감상 느꼈을 때는 한 5% 전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렸군요. 예. 통건물들은 꽤 많이 오르고 있고, 그건 뭐 주식 부동산 오르듯이 오르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가가 안 좋은데도 통건물에 상가든 혹은 구분 상가든 상가를 비워놓는 분들도 꽤 있고, 그 임대인이, 그렇죠. 상가 주인이.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공실이 나면 내릴까 싶어서 가보면 건물은 비어 있고 가격은 안 내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공실이 되게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꼭 코로나 때문인 건 아니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이제 권리금이라는 단어도 법 안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는 의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건물주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명도할 수 있는 연체할 수 있는 그런 허들도 생기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 들이면 10년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름 이제 기준치를 높여서 예를 들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월세 100에 보증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임차인이 연체를 하면요. 그걸 이제 결국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임대인들한테 불리하게 상가 주인, 건물 주인들한테 불리하게 해놓다 보니까는 그 버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밀려도 내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맞습니다. 되어 있으니 그때도 계속 안 낼 테니까 그거를 다 맞습니다. 보증금으로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보증금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었으면 이제는 2,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허들을 올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건물주들이나 뭐 상가 주인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계속 연일 이제 막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주들도
자금 조달 차원에서도 보증금을 올려버리는 게 높여서. 필요로 하는 거죠. 예. 비워두는 건 왜 비워둡니까? 아까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 예전 같으면은 뭐 100점 만점에 70점만 되는 임차인이어도 뭐 그래 5년이니까 와서 잘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예. 얘기할 거를 이제는 뭐 100점 만점에 80점, 85점, 90점 이러니까는 많은 임차인들이 그 허들을 문턱을 못 넘는 거죠. 그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임차인을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뭐 월세 많이 내는 사람 오세요 하면 그거야 서로 어려운 것이고. 아, 꼭 월세, 그러니까 월세는 그쵸. 아무래도 예. 지금 공실이 늘어나니까 시세라는 게 월세를 많이 있으니까. 받기는 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글쎄 뭐 학원을 한다든가 뭐 헬스장, 뭐 필라테스 이런 거를 예, 이제 예. 하러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트랙 레코드를 보겠죠. 그래서 다른 매장에서 잘 해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음식점도 그렇고 예. 함부로 이렇게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주택도 보면은 뭐 이제 뭐 독일이나 그런데 뭐 인터뷰하고 그런다면서요. 뭐 장사 잘할 사람을 고르는 거다. 예, 굉장히 고르는 거예요. 예. 장사를 잘 못하고 빨리 나가면 좋은 점은 없습니까?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공실 생기고 또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서로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요. 예. 그 이게 소송 한번 가면은 사실 굉장히 예, 심적으로 그런 로스가 크기 때문에요. 예. 좋을 건 제가 봤을 때 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장사 잘할 임차인만 찾는다. 차라리 비워두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상가 시장 관련해서는? 뭐 매매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가 결국 그 코로나를 극복을 하면은 그거에 예. 맞춰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시장에 풀린 자금은 엄청 많고요. 예. 결국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네. 예. 부동산 투자 하셨던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 돈 벌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 돈 벌어서 부동산을 살겠다는 그런 거의 뭐 대안이 별로 없다 거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상가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들어봤네요. KN 프로퍼티즈의 민경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틀과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징후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사점이 더 크다고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최근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 문제점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지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홍익희 경제 전문가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 세계 경제는 큰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후유증이 걱정이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일단은 네, 맞습니다. 예. 사실상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단적으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기에는 큰 일을 벌이지 않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그 돈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돈이 어느 정도 많이 풀렸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량이 한 7, 8천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고 그 한 10년에 걸쳐서 자그마치 4조 2천억 달러의 그 본원 통화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만나서는 지난해 2달 동안에 그 전에 10년간 풀린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2달 사이에 풀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이 한 7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건 2008년도 초에 정확히 거의 10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돈이 10배씩이나 이렇게 많이 풀리면은 사실은 모든 상품값이나 자산 가격은 다 올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던 거는 어떤 의미에선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이게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가면은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화라 엔화도 미국 못지않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3대 경제권의 본원 통화량이 지금은 총 21조 달러를 넘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실물 경제 현상 이외에 그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간 금융자본주의 문제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 곧 빈부격차를 심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보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하위 50%예요. 예. 저소득층.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져서 임대료 체납하고 모기지 연체하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국민이 미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미국 전체 부의 1.4%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하부 구조가 너무 빈약하니까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이 사람들의 그 붕괴를 막기 위한 그 긴급 처방에 다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예. 사실상 지난해에 미국의 재정 그 정책에서 풀어진 돈을 보면 절반 이상이 개인이거나 기업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그 재정으로 쏴줬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요. 월급을 이제 나라에서 대신 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들어오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업급여 같은 것도 이제 다 포함되는 예. 개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를 당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은 상부 구조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공동 운명체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채택되면서 예.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현대통화 이론이 전격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좌빨이니 포퓰리즘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제는 이것저것 따질 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건 그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그런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시행됐거든요. 정부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일단은 돈을 찍어서 쓰든 중앙은행부터 빌려서 쓰든 같은 얘기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대규모로 나눠주는 게 허용됐다. 코로나 때문에. 예, 저는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키우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예.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지하게 숙고돼야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른 거죠. 사회적 약자는 언제든지 과거 역사에도 늘 있었잖아요.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돈 찍어서 다 그분들을 다 강자로 만들어주면 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그러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약자 강자 또 나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심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져 있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사실은 71년도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와 금가의 고리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1971년까지만 해도 브레튼 우드 체제로
근본이지였었어요. 금이 있어야 돈이 찍혀 나오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미국 스스로가 만들었음에도 미국이 사실은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서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그 시스템에서 탈퇴, 서독 같은 나라는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스위스니 스페인이니 심지어는 영국까지 갖고 있는 달러를 가져와서 금하고 바꿔갔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영국이 바꿔달라는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바꿔주면은 미국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는 1971년 그게 8월 13일인데 영국이 바꿔달라고 그러자 닉슨 대통령이 경제 참명 16명을 데리고 군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일요일 날 8월 15일 날 정오에 TV에 나와서 예. 투기 세력에 의해서 미국 달러가 공격당하고 있다. 일단 금과의 태안을 중지하겠다. 네. 상황이 정리되면은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정리된 적은 없어요. 그로부터 달러와 금과의 고리가 끊어져 나가고 예. 그다음에 한 2, 3년 심하게 혼란기를 겪은 다음에 키신저라는 걸출한 외교관이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비밀 협상을 통해서 네.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 협의를 이끌어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다시 찾아냅니다. 달러가.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달러가 발행되는 양 자체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금과 연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와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론상으로는 이래. 물가 등락이 심하면은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 등락이 심한 건 뺀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뺐냐면 에너지, 예. 그다음에 농작물,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자산 가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급등해도 이건 근원 인플레이션에 포함이 안 돼요. 예. 이걸 빼놓고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연 2%를 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는 무제한의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예. 대출 받으려면 대출 해주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면 70년대 근본이제였을 때만 해도 세계 GDP 총량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50%뿐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금융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금융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고 예. 그게 통화량이죠 결국. 예. 그러니까 세계 GDP는 연 3, 4% 성장을 할 적에 네. 금융자산은 연 15% 내외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에는 109% 됐다가 90년대는 뭐 200% 됐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게 한 400%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즉 이 얘기는 근로소득자들은 연 3, 4% 증가하는데 돈을 불리는 금융 세력들은 연 15% 이상씩 소득이 늘어나면서 부의 축적이 돼과 동시에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금융 세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선 쉽게 얘기하면 월스트리트를 사실은 지칭하는 거예요. 투자은행의 임직원들.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상업은행도 있고 뭐 헤지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통화 시스템, 금융 통화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적에 월스트리트를 대상으로
그 99% 그 심하게 그 데모 일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거는 상위 1%만이 어떠한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99%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런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그게 연준이 2017년에 그 소득 불평등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소득이 올라가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었어요. 예. 차상위 9%는 현상 유지입니다. 나머지 국민 90%는 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게다가 부의 편중은 더 심해서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거의 40%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예. 차상위 9%가 한 37%?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국민은 이제는 25%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하위 50%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건 미국 전체 재산의 1.4%만 소유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딱 터지니까는 문제는 이 하위 50%가 붕괴될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도 긴급하게 모기지 연체나 임대료 체납했다고 그래서 집을 함부로 뺏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을 긴급히 발동한과 동시에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써가지고 즉 하위 50%들한테 그 여러 가지 명목의 자금을 개인들한테 직접 싸줬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직업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대규모 실업이 갑자기 발생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월급 대신 나라에서 준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다시 그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그런 수당 또 안 줄 것이고 다시 이제 2,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번에 그 재정부양책에서 전격 채택된 거긴 하지만 예. 이거는 이제는 쉽게 없던 걸로 하기 힘들 겁니다. 계속 줘야 된다고요? 줘야 된다고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이 사회 시스템 내지 경제 시스템이 이제는 이거를 주지 않으면은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시스템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금융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인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예. 나머지 90%는 소득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하위 50%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예. 그러니까 하위 50%를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이쪽이 너무 취약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인 금융자본주의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과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유지됐던 게 전반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당연히 커지는데 우리나라도 1960년대나 70년대보다는 지금 빈부의 격차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나 60년대 하위층보다는 지금의 하위층, 소득 하위층이 삶의 질의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높아지니까 마치 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고무줄로 중간에 연결시켜 놓은 기차처럼 달려가다 보면 당연히 고무줄은 늘어나니까 양쪽의 격차는 커지지만 그래도 고소득층이든 기업들이든 앞으로 끌고 나가니까 그 저소득층은 그래도 삶의 질이 과거보다는 좋아지는 전부 다 나누고 나면 안 움직이는 열차보다는 고무줄로 되어 있는 열차라도 달리는 게 결과적으로 좋다는 생각으로 결국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상되던 결과이고 그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크리티컬한 포인트조차도 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그렇게 생활 수준의 어떤 절대적인 향상은 있지만 예. 이게 자본주의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위험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그 그게 단서나 현상은 어디서 포착이 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우선 2017년도에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차상위 9%는 현상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전체 90%는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한 3, 40년 전에는 많이 달랐나요? 많이 틀려져. 우선 쉽게 얘기해서 2014년 3년 전에 발표한 자료만 해도 예.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3%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극소수한테 부가 집중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태로 나가면 상위 1%가 아니라 이제 상위 0.1%로 좁아질 거예요. 나머지는 소득이 후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 점유율이 후퇴하고 있어. 소득이 후퇴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확실치 않고. 예. 그런데 문제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중산층의 비중이 70%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40%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중산층이 붕괴돼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예.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그 정재계 리더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현재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네. 그리고 이러한 게 극명하게 바깥으로 드러난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하위 50%에 대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재난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재난을 계기로 다른 쪽에서 보면 재난을 핑계로 이번에는 재난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되면은 이게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텐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저희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세요? 예. 자,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이야기를 우린 뉴스로 계속 듣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또 각자 다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해석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홍익희 경제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은 코로나19가 자본주의의 틀을 바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덕분에 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이 또 새로운 또 뉴 패러다임, 뉴 노멀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또 점심 먹으러 갈게요. 예,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